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설날 저녁 식사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아들을 불렀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가게 둬요. 살 만큼 사셨잖아요. 일주일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식탁 위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고 그 편지를 읽은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민준이네. 이번 설날은 잡지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흰색과 금색으로 꾸며진 인테리어, 샹들리에의 유리 장식은 작은 공기의 움직임에도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식탁 위는 모든 것이 반짝였고 냅킨은 백조 모양으로 접혀 있었으며 접시는 얇고 섬세했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어쩐지 저는 그 반짝임 속에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을 진열해 놓은 쇼윈도 같았습니다. 이제 제 자리는 늘 식탁 맨 끝자리였습니다. 대화에서 멀리 떨어진 방해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끼어들 수도 없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마치 제가 이 집 주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의상 초대한 옆동 아줌마라도 된 것처럼요. 예전에는 민준이와 단둘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아들이 재료를 썰면 저는 그걸 받아 요리했죠. 모두에게 음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방의 주인은 며느리 서연이고 제가 무언가 도우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늘 똑같은 미소 띤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는 현대적인 방식이 편해서요. 서연이가 만든 갈비찜은 보기에는 참 좋았지만 솔직히 말해 조금 퍽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술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며느리가 속상해할까 봐서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제 조언은 아무에게도 필요 없으니까요. 민준이는 제 남편,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좋아했던 잡채를 이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대적인 레시피를 써요. 그때 저는 잘 들지 않는 칼로 나물에 쓸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이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유람선을 탄 것처럼요. 저는 간신히 포크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승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승진을 한 걸까? 왜 나는 그 사실을 아들과의 통화가 아닌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는 걸까? 이걸 묻고 싶었지만 단어들이 젖은 수건처럼 무거워져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안 좋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손뭉치를 뚫고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심장이 예전부터 가끔 말썽을 부렸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 대신 트리에 달린 전구 불빛들이 길고 화려한 빗줄기로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옆으로 스르르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고 제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타일 위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조각나 있습니다. 제 곁에 있는 민준이 제 어깨를 잡은 아들의 손. 다급하지만 침착하게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낯선 향수 냄새. 비싸고 강렬한 그 향기와 함께 악몽처럼 두고두고 제 귓가에 맴돌게 될 한마디. 서연이는 제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에 걸린 귀걸이의 차가운 금속까지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식탁 위의 그릇들이 들을까 두려운 듯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냥 가게 둬요. 살 만큼 사셨잖아요.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 말은 쓰러질 때의 충격보다 더 아프게 저를 내리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이미 한쪽 구석에 눕히고 흰 천으로 덮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러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방금 새 차에 대해 자랑하던 민준이의 친구 김민수 씨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요. 그리고 건장한 손들이 저를 들어 올렸고 약은 뭘 먹는지, 혈압은 어떤지, 앓고 있는 지병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병원, 램프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사일에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까진 없었나 봅니다. 구급차 바퀴는 아파트 복도의 카펫 위를 힘들게 굴러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제 손을 잡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서연이의 말이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게 둬요.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 말은 제 옆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차분한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서연이와 비슷한 느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얼마나 다른지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쳐 생긴 고혈압성 위기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이름이 이수진 과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라는 말이 제게는 마치 이제 그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따뜻한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고 겁에 질린 채 두 번째로 달려온 민준이에게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안도를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 겁니다. 저는 병실에 눕혀졌고 혀 밑에 넣는 약을 받고 주사도 한 대 맞았습니다. 혈압이 서서히 내려갔고 저는 오랜만에 온몸을 쭉 펴고 누울 수 있었습니다. 늘 저를 괴롭히던 마치 낡은 자명종처럼 제멋대로 울리던 몸의 미세한 떨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김 간호사는 담요를 하나 더 가져다주고 뒷목이 아프지 않도록 베개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보살핌이 서연이네 집에 그 화려한 흰색과 금색 식탁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분들이 참 좋으시네요. 김 간호사는 민준이가 병원 입구 매점에서 사온 꽃다발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걱정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강이 편과 저편처럼 다른 것이고 지금 그 사이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수진 과장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혼자 사는지, 아들은 멀리 사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마치 외워둔 대본을 읊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들은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요. 네, 아들은 직장도 잘 다니고 모든 게 순조로워요. 네, 저녁 식사요? 물론 같이 하죠.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울렸습니다.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3주에 한 번? 왜 이 간단한 질문이 옆구리를 찌르는 것처럼 아플까요? 마치 저의 공허함이라는 무언가 부끄러운 비밀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박영숙 어머님, 과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하지만 날카롭지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오랫동안 쌓인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죠. 그녀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누구 때문이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 자신의 삶에서 밀려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제 가까이 앉았고 저는 잠시나마 우리가 예전 부엌에서 나누던 대화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차와 과자를 앞에 두고 아들은 이야기하고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며 질문을 던졌죠. 우리만 아는 농담에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휴대폰이 울리자 그는 움찔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는 핑계였습니다.
미안하다며 사과한 아들은 다시 서두르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 좋은 실버타운을 알아보는 것, 요양원이 아니라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누군가 저를 화병처럼 이쪽 선반에서 저쪽 선반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도요.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안다고 확신하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차들이 드물게 눈길 위를 스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의료기기들은 삑삑 소리를 냈습니다. 김 간호사는 물을 가져다 주며 칸막이 너머의 다른 환자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뒤돌아보지 않고 방해하지 말자, 짐이 되지 말자,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자는 내면의 강박 없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침묵 속에서 피로가 자라나 심장을 돌처럼 짓누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미세하게 변해왔는지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이가 어린 시절 민준이에 대한 제 이야기를 식탁 위에 빵 부스러기를 치우듯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말고요. 그 다음에는 명절 식탁에서 제 음식들이 사라졌습니다. 디저트는 이미 주문했어요. 그 다음에는 포옹마저 의무적인 인사처럼 짧아졌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거의 장난처럼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아들과 나를 이어주는 관계만 깨지지 않는다면 괜찮아. 새벽녘에 저는 아주 단순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내 나이 71.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나는 남편과 사별했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나를 좋아하지 않는 며느리가 있다. 이것은 꾸미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는 진실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더 나쁜 것은 약이나 혈압계의 숫자가 아니니까요. 더 나쁜 것은 누군가 당신을 당신의 식탁 중심에서 조용히 밀어내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지만 진정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잠시 누워있다가 다시 싸움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편한 사람이 되기를 그만두기 위한 숨고르기가 필요했습니다. 점심 무렵 김 간호사가 찾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영숙 어머님,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가족들이 지지해 주나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문이나 자물쇠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보살핌이라는 틀 안에 당신을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간호사는 제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까지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한다면 사회복지사와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떠났습니다. 어두워지자 저는 옆으로 돌아 누워 이불을 끌어당겼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서연이의 말을 들었다. 정말로 들었다. 헛들은 것도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나중에 어떻게 변명하든 그 세 마디는 이미 바늘처럼 내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제 더는 괜찮은 척 그저 현대적인 방식일 뿐이라고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조용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나 자신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생각에 이르러서야 저는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실컷 울고 난 어린아이처럼요. 마음이 가벼워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쓰라릴지라도 깊고 무거운 잠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는 명확한 생각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예전으로는 돌아갈 길이 없다. 병원에서의 아침은 늘 똑같이 시작됩니다. 간호사들의 가운 스치는 소리, 복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카트 바퀴 소리, 어린 시절의 향수와 약간의 지루함이 섞인 냄새가 나는 죽이 담긴 쟁반. 그리고 처음에는 거슬리지만 나중에는 안심이 되는 의료기기의 삑삑 소리. 모든 것이 관리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그날 아침 제 혈압은 더 이상 미친 듯이 뛰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그와 함께 이불 속에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무거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수진 과장님이 와서 옆에 앉아 서두르지 않고 다시 집에 대해, 생활에 대해, 얼마나 자주 함께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이 다시 저를 찔렀을 때 저는 제게 두 개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답하기 편한 외부의 언어와 아직 소리내어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내면의 언어. 그녀는 저를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푹 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일어섰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제게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이란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민준이가 입구 매점에서 산 작은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모습에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내 아들다웠습니다. 우리는 거의 예전처럼 대화했습니다. 거의라는 점이 아쉬웠지만요. 그는 어제 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꺼냈습니다. 마치 유리 조각을 다루듯 단어를 골랐습니다. 엄마, 서연이랑 생각해봤는데 혼자 사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좋은 곳들이 있어요. 요양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요. 식사도 나오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의사도 가까이 있고요. 저는 들으면서 누군가 저를 이 선반에서 저 선반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의는 없었지만 그저 체계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반듯하고 안전하니까요.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서연이었습니다. 보험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엄마인 아들과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 남자 사이에서요. 점심 식사 후에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따뜻한 집 냄새가 나는 오트밀 쿠키통을 꺼냈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어떤 약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영숙 씨, 얘기 들었어요. 몸은 어때요? 그녀는 조심스러운 단어들 없이 그저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사람들이 저를 깨지지 않게 붕대로 감싸듯 쓰던 그런 말들 없이요. 아들은 왔어요? 왔었어요? 며느리는? 바쁘대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앉아 동네 이야기, 우리 아파트 이야기, 올겨울 눈은 진창이 아니라 진짜 눈답게 내린다는 이야기를 나누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 신세가 처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편함 앞에서나 마주치던 사람이 쿠키와 자신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는데 제 가족은 오래전부터 제게 조언만을 가져다 준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그 뒤에는 항상 무대와 관객이 있는 듯한 미소를 띤 채로요. 복도에 간호사 한 명밖에 없어도 말이죠.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벅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말하며 화장이 번질까 두려운 듯 뺨이 닿을 듯 말 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첩을 꺼내더군요. 제가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실버타운 말고요. 활동적인 어르신들을 위한 현대적인 클럽이요. 개인 아파트가 있고 식사, 취미 활동, 가까운 병원까지.
어머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다음 주에 방문 예약을 잡고 끝나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점심 식사해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 말을 듣는 것은 마치 누군가 나를 위해 선반의 새 자리를 골라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련되게, 조심스럽게, 배려심을 담아서 단지 정작 나에게는 그 찬장이 필요한지 묻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집을 떠날 준비가 안 됐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집이 필요해. 그녀의 미소가 순간 스타킹 올이 나간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어머님, 때로는 자신을 위해 불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어요. 이번 일은 경고 신호예요. 그 연세에 혼자 사는 건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보살핌이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시스템이지만 저에게는 내 자리가 어디인지 물어봐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확히 20분을 앉아있다 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휴대폰 시계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어서서 작별 인사로 제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간호사실을 보았습니다. 서연이는 거기서 잠시 멈춰서서 김 간호사에게 몸을 숙여 무언가 조용히 말하고는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듯 또 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10분 뒤 김 간호사가 제게 와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며느님께서 혹시 어머님이 가끔 헷갈려 하시거나 돌보기에 힘들어지지는 않으셨는지 묻더군요. 저는 어머님께서 아주 명료하고 정중하며 침착하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었어요. 집에서 정말 안전하신가요? 그리고 어머님을 그저 처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처리라는 단어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마치 김 간호사가 저조차 들여다보기 두려워했던 곳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헛기침을 하고는 할 수 있는 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점점 저를 액자에 넣어두려는 것 같아요. 김 간호사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원한다면 싸우지 않고 인간적으로 저와 가족들과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베개 밑에 두었습니다. 당장 전화할 생각은 없었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 곁에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째 날, 셋째 날이 흘렀습니다. 병원의 시간은 낮에는 길고 밤에는 짧게 특별한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표정을 관리하거나 남에게 맞추거나 남의 집 평화를 위해 제 자신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단순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나, 둘, 셋, 내 나이 71. 아들 민준이가 있고 며느리 서연이가 있다. 혈압이 높을 때가 있다. 남편 정호와 40년을 살았고 그는 내가 만든 사과 약식을 좋아했다. 나는 내 집을 사랑한다. 나는 누군가의 논리 속에서 화병처럼 옮겨지고 싶지 않다. 이 되뇌임은 마치 기도처럼 어떤 링거보다도 제 호흡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이수진 과장님은 경과가 좋으니 이대로라면 주말쯤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짧게 들렀다 갔습니다. 1. 급한 전화회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연이 없이 대화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아들은 제 말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도움은 내가 요청할 때 받을게.
도움과 관리의 차이를 이제는 혈압보다 더 잘 느끼거든. 그는 죄 지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이웃집 아주머니가 동네 소식을 가지고 5분간 들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 삶을 표나 시간표로 재단하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벽난로 선반에 우리 가족 사진이 놓여 있고 제가 좋아하는 대로 의자 오른쪽에 램프가 있는, 눈을 감고도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저의 작은 어수선함이 있는 바로 제 집 꿈을요. 저는 심장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 쿵쾅거려 잠에서 깼습니다. 엿새 날 김 간호사가 시트를 갈아주며 물었습니다. 거울 가져다 드릴까요? 퇴원하시는데 머리라도 다듬으셔야죠.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며칠 동안 처음으로 약이 아니라 내 코트를 입고 내 발로 저 문까지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위해 결정하는 한 여자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랜날 저는 퇴원했습니다. 빼곡한 권고사항 목록과 함께 마지막 줄에는 마치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라도 되는 양 스트레스 받지 말 것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와서 짐 싸는 것을 돕고 저녁에 들러 생활에 필요한 자잘한 것들을 상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원의 고요함 뒤에 너무나 상쾌하게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7일 동안 제 집에서도 무언가가 치료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건강이 아니라 제 자립심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혹시 모른다며 줬던 열쇠가 이제는 초인종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은 익숙한 냄새로 저를 맞았습니다. 오래된 우리 집 마루는 추운 날씨에 다녀오면 나무 냄새와 맑은 향기를 풍겼습니다. 현관에서는 난방기가 조용히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이라는 느낌 자체를 조심스럽게 반발짝 옆으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코트를 벗겨주고 계단 옆에 가방을 놓으며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엄마 편하시라고 몇 번 들렀어요. 알잖아요. 우리 서연이가 정리정돈 하나는 끝내주는 거. 그 부드러운 확신에 찬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것이 정당화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의 쿠션들은 제가 아무렇게나 편하게 두던 방식이 아니라 카탈로그에나 나올 법한 삼각형 모양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잡지들은 각을 맞춰 쌓여 있었고 제 안락의자는 창문을 향해 돌려져 있었으며 램프는 왼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오른쪽에 불을 켜고 책을 읽었는데 말입니다. 손 그림자가 페이지를 가리지 않도록요. 저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싫어서 미소를 지으며 벽난로 선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고 당당했던 시절.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 주먹을 뺨에 대고 있는 갓난아기 민준이 사진.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동해바다에서 찍은 여름 사진. 선반 위에는 이제 매끈하고 개성 없는 그릇과 향초가 담긴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사진들은 손이 덜 닿도록 찬장 아래 칸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건드리자 그것은 마치 방금 누군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저 전체적인 모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세워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인테리어 소품을 좀 가져왔어요. 민준이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빛이 더 잘 들어온대요. 사진은 아래쪽에 두는 게 엄마가 보기 더 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편하다는 건 내 기억을 어느 높이에 둘지 남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어디가 편한지 물어봐 주는 거라고요. 부엌도 더 편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양념통들은 마치 제가 가게에 온 것처럼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굵은 소금 왼쪽 두 번째에서 고춧가루를 꺼내던 제 손은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냉장고에서는 자석들, 손주들의 그림, 메모지, 웃기는 신문 스크랩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낯선 글씨체로 박영숙님 중요 사항이라고 깔끔하게 적힌 커다란 자석 메모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민준이와 서연이 그리고 주치의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줄에는 119와 병원에서 받아온 약 복용 시간표가 빨간 펜으로 밑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 저는 이 네모난 틀에 손가락을 대고 마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가석방된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욕실에는 요일이 새겨진 플라스틱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품 병들은 진열장처럼 라벨이 저를 향해 돌려져 있었고 선반에는 제 낡은 등나무 컵 대신 하얀 칫솔 꽂이가 있었습니다. 침실에는 움직임을 감지해 바닥을 푸른 빛으로 비추는 야간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병실처럼요. 침대 옆 협탁은 벽 쪽으로 옮겨져 문까지의 길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램프나 물컵에 손을 뻗으려면 몸을 불편하게 비틀어야 했습니다. 옷장 선반에는 스웨터, 블라우스, 실내복이라고 적힌 깔끔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치 누군가 제게 코가 어디 있고 숟가락과 포크 이름이 무엇인지 부드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어린애 취급을 받는 기분에 울컥했습니다. 저는 책상과 램프, 서류들이 있는 제 작은 공간, 서재 문을 열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남의 손길이 특히 많이 닿은 곳이었습니다. 저만의 알기 쉬운 순서대로 보관하던 서류철들은 의료, 은행, 계약서라는 인쇄된 스티커가 붙은 똑같은 회색 파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다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노란색 모서리가 접힌 파일에 보관하던 보험증권은 이제 보험증권 및 주민등록등본이라는 새 파일 속 투명 비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서류들은 아래쪽 서랍에 처박혀 있어 꺼내려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건 편리함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남의 올바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저를 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서류들이 엉망이었잖아요. 서연이가 걱정했어요. 혹시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못 찾을까 봐요. 엄마 쓰기 편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찾기 쉽잖아요. 나는 항상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았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만의 방식이 있었거든. 나만의 방식도 좋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보험증권이 지갑이 아니라 책상에 있었잖아요. 만약 구급차가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엄마도 이해하시죠? 저는 말없이 서랍을 닫았습니다. 지금 논쟁하는 것은 이해하시죠? 라는 그 안에 당신은 이제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숨겨진 단어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으니까요. 민준이가 저녁에 서류 몇 가지를 마무리하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후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조용히 집안을 걸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혀진 오랜 친구의 얼굴을 만지듯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저는 남편 정호의 편지가 담긴 작은 상자를 보관하던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비뚤비뚤하고 지친 글씨체로 쓴 하지만 늘 내 사랑 영숙에게로 시작하는 마지막 편지들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편지 봉투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가장 최근 것 몇 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숨이 멎을 듯한 가슴을 진정시키려 상자 뚜껑에 손을 얹고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혹시 편지들 어디 있는지 아니? 상자에 몇 통이 비는데 어디 다른 데로 옮겼니?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가 곤란한 말을 하기 전에 뒷머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엄마가 슬퍼할까봐 걱정했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들이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고
병원 생각 없이 좋은 기억만 남겨두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엄마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방 안 공기가 한 겹 더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물건들이 내가 둔 곳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내 기억이야. 민준아, 며느리 기억이 아니라. 엄마, 또 시작하지 마세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위해 애쓴 거예요. 시간 좀 지나면 이 정리된 방식에 익숙해질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라고 얘기할게요. 익숙해질 거예요. 라는 말이 체념하게 될 거예요. 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왼쪽에 놓인 협탁에 휴대폰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스꽝스러운 짜증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램프가 이제 왼쪽에 있는데 저는 오른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어떤 말보다도 더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서연이가 저를 위해 두고 간 것이 더 없는지 확인하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 옆 선반에는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복사본 서연이라고 적힌 새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분명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최선의 배려였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 이름표가 마치 깔끔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아주 문명화된 올가미처럼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다시 자석 메모판을 열었습니다.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살 물건을 적어볼까 생각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래쪽에 얇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요일, 실버타운 방문 상담, 12시 정각, 15시 정각.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제 집에서 저와 상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 병원에서 배운 대로 2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2번 내쉬었습니다. 도움은 어떻게 도와줄지 물어볼 때 성립되는 것이다. 통제는 왜 그들의 도움 없이는 당신이 더 이상 해낼 수 없는지 설명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내 집은 아름답고 편리하게 바뀌었지만 편리해진 것은 내가 아니었다. 저녁 시간 동안 저는 간단하지만 치유가 되는 일을 했습니다. 램프를 오른쪽으로 되돌려 놓고 안락 의자를 창문을 마주 보게 돌렸으며 벽난로 위에는 제 결혼사진과 갓난아기 민준이 사진을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서랍에서 꺼낸 자석 몇 개를 다시 붙였습니다. 손주들이 준 웃기는 문어 자석과 남편이 남긴 낡은 메모, 물 마시기를요. 양념통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올바름과 그래야만 한다는 말로 누군가 나를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 더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어두워지자 저는 수프를 데워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제 모습 속에서 아주 또렷한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서연이와는 따로, 민준이와는 따로, 그리고 열쇠 문제는 반드시. 막 불을 끄려는데 시선이 다시 자석 메모판 아래쪽 구석에 꽂혔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게 거의 여백에 가깝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서 클럽. 나중에 무리하지 않도록 독서 클럽이라니. 누가 누구와 상의해서 나를 무리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언제쯤 나와 이 문제를 상의할 생각이었을까? 저는 내일 아침 선반과 서랍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의 배려가 이 일주일 동안 어디까지 뻗쳤는지를요. 그리고 저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요. 저는 아침을 올바르게 시작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버터를 바른 빵 한 조각을 먹고 열린 창문으로 신선한 공기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냉장고에 붙은 남의 손이 내 삶을 조심스럽게 계획해 놓은 그 자석 메모판으로 향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여전히 화요일, 실버타운 방문 상담, 12시 정각,
15시 정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아래 작은 글씨로 독서 클럽, 나중에 무리하지 않도록. 저는 무리하지 않도록 이라는 단어를 보고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즐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독서 클럽은 나를 무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 집에 개혁을 가져오는 것은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건가. 가장 먼저 동네 모퉁이에 있는 제 이름과 책을 제때 반납하는 습관까지 아는 도서관 분관에 전화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에 그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도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독서클럽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목요일에 모임이 있죠? 그녀는 반가워했습니다. 그럼요. 새로운 소설을 시작해요.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불편한 것이 생각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영숙 회원님, 저기 지난주에 며느님께서 전화하셨어요. 당분간은 너무 격렬한 토론에 회원님을 초대하지 말아달라고요.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요. 병원에서 막 퇴원하셔서 가족들이 감정적인 소모 없이 지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은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목요일에 가겠습니다. 직원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꼭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식탁 옆에 서서 마치 체온계처럼 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자립심의 온도는 정상 36.5도였다. 차를 마신 뒤 코트를 걸치고 이웃집 아주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내 동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아파트 앞에는 오래된 동네처럼 모두가 서로를 아는 집들처럼 이미 길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저를 보고 손을 흔들더니 거의 바로 그 쿠키통을 좋은 소식의 부적처럼 들고 나왔습니다. 영숙 씨, 어때요? 얼굴색이 좋아졌네요. 그녀가 말했고 우리는 지붕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이제 애둘러 말하는 버릇을 버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서연이가 전화했었어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왔었어요. 아주 예의 바르게 말하더군요. 당분간은 영숙 씨를 방해하지 마라 달라고요. 약간 헷갈려 하신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우편함 앞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 나눴잖아요. 저보다 훨씬 똑똑해 보였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더 잘 알겠지 싶었죠. 그녀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더 잘하는 게 아니었나 보네요. 네, 아니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누군가 저를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는 걸 보게 되면 그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세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웃답게 덧붙였습니다.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지 마요.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복사본 서연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이름표가 선명하게 떠올랐고 가슴이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조여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펜을 꺼내 그 자석 메모판, 남이 짜놓은 깔끔한 계획표 아래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방문 상담 동의한 적 없음. 독서 클럽. 목요일 18시.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쓴 유일한 글씨였습니다. 평소처럼 지내려고 화분에 물을 주고 통에 담긴 곡물들을 확인하고 식탁에 앉아 약 먹는 시간과 독서 클럽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대로 걸어서 장 보러 갈 계획까지 포함된 일주일 계획을 짜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친구 경희와 통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한 손은 저절로 전화기로, 다른 한 손은 평생 유선 전화기와 설탕통 사이에 두었던 낡은 수첩으로 향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달아빠진 그 수첩말입니다. 수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반과 옆 서랍을 확인하고 현관 서랍장 위 만약을 대비한 물건들을 두는 곳까지 살펴보았지만 없었습니다. 서재에 있는 깔끔한 회색 파일들을 뒤져 20년 전 영수증까지 찾아냈지만 수첩은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관자놀이에서 뛰는 맥박을 진정시키려 손바닥을 책상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두 개의 아주 간단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관계를 끊어놓는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내 수첩 어디 있는지 아니? 전화기 옆에 항상 있던 작고 파란 수첩 말이야. 그는 습관처럼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서운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침묵이었습니다. 아마 서연이가 엄마가 통화하느라 피곤하실까봐 잠시 치워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친구분들 중 몇몇이 엄마한테 너무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소연도 많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신경 쓰이게 한다고요. 당분간 엄마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평생 제 작은 세상이 담겨 있던 전화기 옆에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삶으로부터 보호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첩 좀 돌려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물건이 제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네. 엄마, 지금 말고요. 저녁에 들러서 얘기해요. 그는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제 숨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서랍에서 평범한 줄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내동이 없이 일어난 일들이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수첩을 치움,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해 도서관에 전화함, 세 번째는 이웃에게 감시를 부탁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직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몰랐습니다. 화를 낼지, 부탁할지, 요구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기록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다 너를 위해서라는 부드러운 말들 속에서 증거를 모을 수 없고 증거 없이는 금세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될 테니까요. 저는 노트를 덮고 예전에 제 중요한 서류들을 두었던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에서 조용히 자물쇠가 철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릴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였고 익숙한, 너무나도 익숙한 비싼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문틈 고무 패킹이 삐걱이는 소리, 현관으로 찬 공기가 스며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톡 쏘는 비싼 향수 냄새는 서연이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들어와 문을 닫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숨지 않고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부엌으로 향했을 때 저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서연 씨.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움찔했습니다. 미소는 즉시 켜졌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때 드셨는지, 물은 잘 드시는지 보러 왔어요. 그녀의 시선은 이미 냉장고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깔끔한 계획표 아래 제 검은 펜 글씨가 적힌 곳으로요. 방문 상담 동의한 적 없음. 독서 클럽. 목요일 18령. 제때 먹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물도 마셨고. 목요일엔 도서관에 갈 거예요. 그녀는 고집부리는 10대를 바라보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몸이 약하시잖아요. 격렬한 토론은 감정 소모가 심해요. 민준 씨랑 마침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손가락으로 실버타운 방문 상담이라고 적힌 줄을 톡톡 쳤습니다. 이건 미루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내 집에서 무언가를 적기 전에 나와 먼저 상의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고 들어오는 것도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열쇠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거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평안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제부터 쓰기 시작한 내동이 없이 일어난 일들을 적은 노트를 서랍에서 꺼내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전화 없이 방문함. 서연이는 물론 그 노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물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는데 전문가처럼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요즘 너무 예민해지셨어요. 이것도 위기 후의 증상 중 하나래요. 전문가와 상담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섬세한 여성 심리 상담사인데 노년기 변화 적응 전문이래요. 제가 이미 연락처를 찾아놨어요. 어머님 마음이 편해지시도록 상담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나를 어디에도 예약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내가 직접 전화할 거예요. 거보세요. 그녀는 독서클럽, 목요일이라고 적힌 제 글씨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나오시잖아요. 저희는 건강을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어머님은 저희가. 그녀는 걱정한다는 말을 삼키고 다른 말로 끝맺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어머님이 괜찮으시길 바란다는 걸 왜 모르세요? 내 편지들이 내가 둔 곳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들요. 당신이 치웠죠? 그녀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변명을 찾아냈습니다. 그 편지들이 어머님을 슬프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분간 멀리 치워뒀어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요.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돌려줘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참고 자료가 아니라 내 삶이에요. 서연이는 한숨을 쉬고 싱크대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식탁 위 냅킨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개선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가에서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졌습니다. 민준 씨가 나중에 들를 거예요. 클럽 문제랑 어머님 일과 그리고 전문가 상담에 대해서도 상의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 질문은 형식적인 예의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현관에는 아직 그녀의 향수 잔향이 남아 있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철컥하고 맞물렸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심리 상담 항목을 추가해야겠다. 저는 노트에 이 내용을 적어 넣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안절부 잘못하지 않기 위해 저는 전화번호 안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끈기 있게 기다리면 아직도 그곳에서는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실례지만 아무개동에 사는 최경희 씨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1분 뒤 제 메모지에는 예전에 저 자신으로 돌아가는 신락 같은 희망,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희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조차 따뜻하고 유쾌한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넘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드디어 전화했구나. 내내 내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조심스럽게 꾸며 말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일과 살 만큼 사셨다는 말, 옮겨진 램프와 선반 위의 스티커들, 나를 대신해 무리하지 않도록 조율된 도서관, 그리고 이름표가 달린 열쇠에 대해서요. 남편의 편지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랑 비슷하네. 경희가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정리정돈을 가장한 섬세한 점령 작전이지. 처음엔 당신 편하라고, 그 다음엔 모두에게 그게 더 마음 편하니까. 나중엔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어가 되는 거야. 나는 그때 발을 굴렀어. 나는 어른이고 바보가 아니라고. 질문 없는 배려는 통제일 뿐이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결국 해결됐어. 경계를 세워야 해, 영수가.
그리고 혼자서는 안 돼.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해.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후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내 변덕이 아니라 하나의 수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법에 대해서는 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신발을 벗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마치 이제야 사진들이 벽난로로 돌아오고 램프가 제자리로 온 것을 본 듯했습니다. 엄마,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차분하게 얘기해요. 서연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도움에도 의심부터 하시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스트레스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정말 전문가랑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정신과 의사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변화를 받아들이는 걸 도와줄 사람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내 선택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변화에 대해서는 저항할 거야. 네가 왔으니 잘 됐다. 우리 순서대로 얘기하자. 첫째, 열쇠는 전화하고 나서만 사용하기. 둘째, 내 물건은 제자리에 두기. 셋째, 도서관은 내 문제야. 그리고 실버타운 방문 상담은 우리 합의한 적 없어. 그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언제나처럼 두 사람이 다리 문제로 다툴 때 중재하려 애썼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굴지 마세요. 그가 부탁했습니다. 제가 서연이한테 얘기해서 좀 부드럽게 하라고 할게요. 심리 상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더 편해지기 위해서예요. 나를 빼놓고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때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떤 심리 상담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간단한 문제야. 나와 대화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해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소년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사실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도서관, 이웃, 열쇠, 편지. 그는 선한 의도로 포장된 조각들이 아니라 처음으로 전체 그림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노트에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하고 날짜를 적고 깔끔하게 서명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명확하도록. 그러고는 서랍장에서 낡은 엽서를 만들고 남았던 두꺼운 종이와 좋은 펜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지한 일에는 좋은 종이를 쓰는 것을 보고 항상 웃곤 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몇 초간 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저절로 맨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과 저의 안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저는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는 강력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흠잡을 데 없이 차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나쁜 날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어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걸었습니다. 내일 차 한잔하러 오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직접 눈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상자 속 쿠키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영숙 씨. 왠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 종이 끝을 손바닥으로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스럽고 아주 정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이 문으로 다시 낯선 열쇠가 들어온다 해도 식탁 위에는 이 익숙한 질서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무언가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저는 서랍장에서 두꺼운 종이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진심을 담아 축하 편지를 쓰던 바로 그 종이였습니다. 식탁 위에 좋은 펜을 놓고 제가 편한 대로 오른쪽에 램프를 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움직이지 않고 앉아
머릿속에서 원망이 아닌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 자리 잡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흥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누구도 감정이 격해졌군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요. 노트에는 이미 날짜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전화했고, 누구에게 무리하지 않도록 부탁했으며, 어디에 무엇을 옮기고, 허락 없이 무엇을 치웠는지, 남은 것은 이 사실들을 마치 서류를 보관소에 정리하듯 낯선 사람이 보아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맨 위에는 가족과 저의 안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짧은 문단으로 요점만 적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하며 모든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그냥 가게 둬요. 살 만큼 사셨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상처가 되었고 잊히지 않습니다. 제 집에서는 제 동의 없이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었고 남편의 개인적인 편지들이 치워졌습니다. 저를 대신해 도서관과 이웃들에게 전화하여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에는 감사하지만 질문 없는 도움은 통제입니다. 제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저는 미사여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이라는 날짜와 함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제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득하려 한다면 이 편지가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서명과 날짜를 적고 나니 3장의 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복사본을 2부 만들었습니다. 한 부는 중요 서류 파일에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위쪽에 넣어두었습니다. 다른 한 부는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남편의 서류 문제로 저를 기억하는 유능한 여성 변호사가 있습니다. 원본은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계획했던 대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잠깐 들를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늘 그렇듯 쿠키와 함께요. 들르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서 편지가 있다는 사실과 제가 이 편지를 쓸 때 정신이 멀쩡했다는 것을 그저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거리의 냄새가 나는 코트를 입고 쿠키통을 들고 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읽지 않고 그저 서명과 날짜를 볼 수 있도록 3장의 편지를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아주머니는 영화처럼 하지만 가식 없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증언할게요. 우리는 차를 한 잔씩 마시고 동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조언이나 더 올바른 방식에 대한 참견 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려는 그녀의 소박한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편지를 식탁 한가운데에 놓고 서연이가 제 사진 액자 대신 가져다 놓은 그 예쁜 그릇으로 눌러두었습니다. 그녀의 인테리어 소품이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 쓰이길 바라면서요. 그러고는 외투를 걸치고 뜰로 나가 담장 옆에 잡초 2 무더기를 뽑았습니다. 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흙을 만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뜰에서는 부엌 창문이 손바닥처럼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열쇠가 조용히 돌아가고 문이 열렸습니다. 부엌의 빠르고 침착한 모습에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그녀 특유의 단호한 표정으로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고는 식탁으로 다가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몸을 숙여 첫 줄을 그 다음 2번째 줄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를 붙잡은 그녀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그녀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숨거나 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갑을 낀 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편지를 급히 내려놓고 아마도
증거로 삼으려는 듯 다시 집어들고는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조심스럽게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충격에 제 창턱의 선인장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분 뒤 마당에서 타이어가 끼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의 정적은 마치 병원 복도의 한밤중처럼 쨍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기쁘지도 승리를 자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편지가 수신인에게 도착했고 이제 우리 사이에는 내 생각에는 이 아니라 대화의 주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20분 뒤에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그 편지는 뭐예요? 서연이가. 지금 충격받았어요. 저희 지금 갈게요. 나 집에 있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너라. 수화기를 내려놓고 벽난로 위에 우리 사진들을 다시 올려놓고 그림자 없이 부드러운 빛이 들도록 전등갓을 바로잡았습니다. 식탁에는 깨끗한 식탁볼을 깔고 불필요한 것들을 치웠습니다. 저는 이 방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를, 그리고 그 사실이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보이기를 바랐습니다. 30분 뒤 마당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보니 그들은 아직 차 안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짧고 날카롭게 손을 휘젓고 있었고 민준이는 마치 무릎 위에 무거운 가방이라도 올려놓은 듯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드문드문 내리는 눈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굵은 눈송이가 흩날렸고 저는 순간 어린 민준이가 첫 눈사람을 만들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이미 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짧고 다급하게 울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 두 번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러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대화가 우리 집을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서연이는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꼿꼿한 등 단호한 표정, 손에는 제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길 위에서 내내 자신과 싸운 사람처럼 지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어요. 서연이는 편지를 증거물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온통 의심과 원망뿐이에요. 이건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위기 후의 후유증이에요. 민준이는 시선을 그녀에게서 저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앉으렴. 소리 지르거나 딱지 붙이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 안락의자에, 램프는 제대로 오른쪽에 두고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서연이는 얼마 전 안전을 위해 벽 쪽으로 밀어두었던 의자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기록이 담긴 노트를 제 앞에 두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날짜의 근거에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가게 둬요. 살 만큼 사셨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어. 바로 내 옆에서 한 말이었지. 나는 똑똑히 기억해.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서연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반쯤 잠들어 계셨고 헛들으신 거예요. 방에는 사람도 많았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바로 옆에 서 있었어. 물어볼 수도 있어. 서연이는 빠르게 눈을 한번 깜빡였지만 침묵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집, 벽난로 선반의 사진들이 치워지고 대신 그릇이 놓여 있었어. 내 동의 없이 서류들이 재배치되었고 남편의 편지 일부가 사라졌어. 이게 사실이지.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지는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잠시 치워둔 거고요.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내 물건이 내가 둔 곳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해. 제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민준이는 침을 삼키고 벽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우리 흑백 사진이 아니라 개성 없는 그릇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이제야 처음 본 사람처럼요. 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서관. 나를 대신해 전화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지. 네가 한 일이니? 걱정돼서 그랬어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퇴원 후에는 무리하면 안 되니까요. 이웃.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저를 지켜보다가 제가 헷갈려 하는 것 같으면 알려달라고 했지. 네가 한 일이니? 침묵은 그녀가 원했던 것보다 길어졌습니다. 연락을 유지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의 안전을 위해서요. 민준이는 이제 서연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당신이 도서관이랑 이웃집에 전화했어? 네.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당신들 둘 다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니까요. 어머님은 혼자 사세요. 고혈압 위기도 겪으셨고, 혈압도 높고, 연세도 있으세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할 논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주변에 시스템을 만든 거죠. 나를 배제한 시스템 말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서연이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른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해요. 내 삶에 대한 어른스러운 결정은 내가 내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 조건은 간단해. 첫째, 내 집 열쇠는 돌려줘. 전화하고 나서만 사용하도록. 둘째, 더 이상 나를 대신해 전화하지 마. 도서관이든 이웃이든 어디든. 셋째, 내 물건은 제자리에 둘 것. 넷째,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말할게. 다섯째, 당신에게 바라는 건 간단한 인간적인 도리야. 내 동의 없이 한 일들에 대해 사과해줘. 저는 압박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은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울렸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각 문장이 그의 마음속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얇고 완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불행으로부터 가족을 구하려 한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고집이 세고 감사할 줄 몰라요. 내 도움을 공격으로 해석하고 이제 와서 열쇠와 조건을 요구하는군요. 좋아요, 열쇠는 가져가세요.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저를 부르지만 마세요. 그리고 도서관과 이웃에 관해서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녀는 열쇠 꾸러미를 꺼내 제 복사본을 분리하고는 금속이 마른 소리를 내며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서연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이건 정말 선을 넘었어. 엄마는 간단한 걸 부탁하는 거잖아. 간단한 거요? 그녀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웃음이 서렸습니다. 간단한 건 언제 더 잘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통제권을 넘겨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저는 몇 년 동안 당신들의 편안함을 책임져 왔어요. 그녀는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저도 포화 속에 서 있을 생각은 없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 경계선이야. 당신의 경계선은 위험해요. 그녀가 잘라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요. 식탁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구겨질 정도로 꽉 쥔 채 복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 엄마라는 말 속에는 너무나 많은 죄책감과 피로가 담겨 있어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봤으니 다행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간단해. 우리 모두 이 규칙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니? 서연이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녀가 또박또박
한 음절씩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어요.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를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문으로 돌아섰습니다. 민준이도 그녀를 막으려는 듯 일어섰다가 두 강기슭 사이에 선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 편이니? 그는 서연이를, 그 다음 식탁 위의 열쇠를,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무언가에 손을 뻗으려는 소년처럼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에서 자물쇠가 크게 철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잠기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정적은 너무나 짙어서 벽시계의 초침이 1분을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부엌과 복도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난간 없는 다리 위에 선 것처럼요. 그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식탁 위에 열쇠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보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후회할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남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그는 박영숙님 중요사항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피식 웃으며 이 메모판은 자기 일에 쓰겠다며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벽난로 선반에서는 남편 사진 액자를 바로 세웠습니다. 침실에서는 협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복사본, 서연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마치 이런 것이 우리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가락으로 오랫동안 만지작거렸습니다. 부엌에서 저는 날짜가 적힌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보고서처럼 한 줄 한 줄 조용히 읽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것들 목록을 만들어주세요. 편지, 수첩, 그리고 경계선에 대해서도요.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글로 남겨주세요. 돌려받는 건 간단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세우는 건 더 어렵지. 그래도 시작해야지. 다음 날 아침 그는 제 편지 봉투들을 가져왔습니다. 소중하게 별도의 파일에 담아서요. 그것들을 다시 상자에 넣을 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남자를 말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수첩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서랍장 위에 떡하니 있었는데 저는 못 봤네요. 저는 노트에 편지와 수첩 돌려받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노트가 벽돌로 가득 찬 가방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열쇠 문제는 즉시 해결했습니다.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부른 기사님이 30분 만에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새 열쇠는 이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전화기 옆 서랍에 있고 다른 하나는 민준이의 열쇠고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단한 말로 약속했습니다. 전화하고 예고 없이 오지 않기.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짧고 남자답게 애둘러 말하지 않고요. 목요일에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대출 데스크의 직원은 오랜 친구처럼 미소 지어주었고 독서 클럽에서는 다시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라는 소박한 인사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아마 첫 1시간 내내 그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억양을 음악처럼 느끼며 단 한 번도 머릿속 혈압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관장님이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또 누군가 당신을 대신해 전화하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이웃집 아주머니와는
우리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차를 마시고 그녀의 쿠키를 제 식탁에 올립니다.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이웃의 삶입니다. 그녀는 소식을 가져옵니다. 삼동 인터폰을 고친다는 이야기. 마리아 할머니 손녀가 전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 관리 아저씨가 아침부터 눈 때문에 투덜거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묻습니다. 별일 없죠? 그러면 저는 이제 서두르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평안해요. 경희와는 자주 통화했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시를 다시 연결한 것처럼요. 그녀가 언젠가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목소리의 크기는 데시벨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있게 아니요라고 말하는지로 측정되니까요. 저는 정말로 그 단어를 분노나 연극 없이 그저 담담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저를 더 이상 팔꿈치로 밀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와는 거리를 둡니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고 저는 지금 그녀 안에 없는 말을 억지로 짜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민준이네 집에서 마주칠 때 인사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을 다시 깨고 싶지 않은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대화합니다. 이것 또한 정직한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가 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그저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 찾아옵니다. 주말 가족 행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습니다. 때로는 우리 집에서, 때로는 공원 근처의 저렴한 식당에서요. 우리는 혈압이나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의 일,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 집 화초가 꽃을 피웠고, 제가 드디어 주민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예전처럼 약간 죄책감을 느끼며 약간 아이처럼 웃으며 듣습니다. 가끔은 예전에 제가 가져다 주던 자잘한 것들을 가져옵니다. 체리잼 한 병, 비상용 전구 몇 개. 저는 그에게도 두 감기슬글 있는 이다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봅니다. 편지는 변호사에게 주었습니다. 소란이나 드라마 없이 그저 복사본을 봉투에 넣어 만약을 위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원본은 중요 서류 파일에 있습니다.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나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삼킬 필요 없는 알약처럼 어떤 약보다도 더 잘 듣는다는 것.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마당을 태우고 가을이 서늘함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램프가 오른쪽에 있는 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턱에는 병실에서 가져온 우스꽝스럽고 가시 돋치고 생명력 강한 선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내 집에서 내 리듬과 내 속도와 내 실수와 내 기쁨과 함께 살고 있다. 혼자는 아니지만 독립적으로. 그 차이는 크고 거대합니다. 저는 어제보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아침마다 혈압이 자신의 존재를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삶이고 그 소리의 크기는 내가 직접 정합니다. 여기에 교훈은 꾸밈없이 간단합니다. 도움은 당신에게 묻고 당신의 말을 들어줄 때 성립됩니다. 통제는 당신을 서류로 처리하고 당신 대신 서명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묵묵히 동의한다면 조만간 당신은 아름다운 화병처럼 이 선반에서 저 선반으로 더 적절한 장소로 옮겨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그 화요일 민준이는 약속대로 왔습니다. 우리는 김치찌개를 한 그릇씩 먹었고 그는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주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대답을 해야 하는 영화 속 장면처럼이 아니라 때때로 행복이 깨끗한 싱크대와 벽에 비친 저녁 햇살 냄새로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요. 나는 내 자리에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떤 행복보다도 더 좋아. 그가 떠난 후 저는 문을 닫고 열쇠를 돌리고 차가운 나무에 잠시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천장등을 끄고 제대로 오른쪽에 있는 램프를 켰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편지가, 선반 위에는 우리 사진이, 그리고 중요 서류 파일 안에는 무기가 아니라 기념비로서의 내 편지가 있었습니다. 삶은 자신의 조건 위에서 살 수 있고 또 살아야만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주어진 모든 날들도. 때로 외로움은 무서운 것이지만 때로는 그저 존엄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후자였고 이것이 저의 새로운 질서입니다.